배드뱅크 시행한다고 해서 말이 많던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배드뱅크가 뭐냐면은 금융기관에 부실 자산만 떠안는 그런 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자산관리공사가 이제 부실 자산을 갖다가 사죠. 추심하기도 하고 소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배드뱅크가 이미 있고 건설업에 요새 많이 빌려줬잖아요. 돈들을 그 뭐 저축은행이니 뭐 금융권에서 많이 빌려줬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너무 부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공적자금 투자해서 배드뱅크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원칙적으로 배드뱅크에 대해서 이런 걸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회생 파산하는 변호사죠. 이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잖아요. 왜 그게 필요한 일이냐면은 우리 회생이라는 게 기업 회생을 친다면 요 기업을 살림으로써 뭐 장점이라는 그 기업에 있는 그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 기업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고 반면에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실질적인 이익은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의 오너라든지 주주들만 이익을 보는 또 그런 또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도 있어요. 회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갖다가 확 낮춥니다. 경영제도 바꿀 수 있어요. 회생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법인 회생 관점에서 보는 부실한 기업들을 살리는 일 그런 걸 배드뱅크를 이용해가지고 살려나가는 실제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측면에서 찬성하는 겁니다. 배드뱅크에 대해서는 특히 개인은 무조건 저는 찬성이 개인에 대한 어떤 이런 부실 채권들을 갖다가 소각하고 이거는 왜냐하면 개인은 채무가 과다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빚을 갚아도 끝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개인은 노동 의욕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안 하게 돼요. 안 하거나 음성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국가 경제도 안 좋고 그 개인의 가게도 안 좋기 때문에 개인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 예. 그래서 뭐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에 그 채권을 나라에서 사가서 소화시킨다는 얘기. 예. 그게 일종의 배드뱅크와 비슷한 거니까 그런 건 전 무조건 찬성합니다. 왜 7년 이상 연체자로 했을까요? 그 이전으로 하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7년 이상 연체했다는 거는 이 채권자 죽어도 깨도 이 사람 못 갚아요. 채권 출신을 못 합니다. 재산을 빼돌리거나 소득을 숨겨가지고 음성적으로 그 빚을 못 갚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건 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나중에도 걸리면 그건 처벌받습니다. 예. 채무를 탕감시켜준다고 해가지고 그 불법 행위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소각해주는 요게 그런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고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갖다 보호하는 역할을 전혀 안 해요. 예. 반면에 이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갚지 못하는 소득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빚을 갖다가 탕감해 준다고 한다면 삶에 희망이 생기겠죠. 저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네. 정부의 이 채무자를 위한 그런 정책 같은 경우는 이 금융위원회가 주관 부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살펴봤는데 이 보도자 설명절에 보니까는 좀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 볼게요. 장기연체 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기준과 관련된 입장, 도박업 빚도 탕감해준다고 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업종 제한이 없이 도박, 사행성 사업을 하다가 빚을 져도 조건 충족 시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고 사들이는 채무의 기준은 돈을 빌린 사람 한 명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한 건당 적용한다고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중앙일보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 금융위원회가 이제 변명 비슷한 걸 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은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단계에서 채무자의 직업이나 종사하는 업종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 연체자의 신속하게 부재를 저해하고 그래도 신속하게 부재를 못한다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업종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존 개인 채무조정기구 있는 거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하는 곳 기존 개인 채무조정기구는 물론 과거 개인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도 채무자 종사하는 직업과 업종을 기준으로 채무조정 지원 여부나 내용을 달리 적용하지 않았다. 즉 과거에도 직업이나 업종은 따지지 않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따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채무자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이런 얘기고요. 다만 장기 연체채권 소각 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 능력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상환 능력이 없는 연체자의 채권만 소각할 예정이다. 장기 연체채권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소각하지 않는다는 거, 매입하지 않는다. 나라에서 매입하지 않고 그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매입하고 또 여기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될 거. 장기 연체채권 5천만 원 예를 들어 4천만 원의 부실채권이 있다. 이거를 4천만 원 나라가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엄청나게 적은 금액에 살 겁니다. 아마 한 3%?
5% 미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은 50만 원 미만에 사는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소각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부실채권은 그렇게 이제 금융기관에서 거래될 때 그렇게 싸게 거래가 됩니다. 네. 일단 매입 기준 관련해서 보면은 장기 연체 채권 매입 단계에서 개인별 총 채무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빚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기준인 게 아니라 채권 하나가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그래서 채권 하나가 5천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채권이 100개가 있으면 이 사람은 그 한도 내에서 5천만 원까지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소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100억의 채무를 갖고 있어도 그 중에서 5천만 원 이하 되는 채권이 있으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각시켜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많은 사람도 가능하다. 근데 가능하지만 5천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 뭐 그런 뜻인 겁니다. 네. 장기 연체 채권 매입 단계에서 개인별 총 채무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총 채무를 조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보면은 1인당 총 채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매입 대상을 선별할 경우 이 3,000개가 넘는 전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연결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들고 실제 매입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지체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과거 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모두 금융회사별로 매입 채무액의 기준을 적용해왔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탕감해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장기 연체 채권 매입 소각 프로그램은 상환 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7년 연체가 됐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환 능력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상환 능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상환 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 한번 예를 들었어요. 한 개인이 2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 1인당 5천만 원 초과분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 간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년 3분기 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번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포함된 장기 연체채권 매입 소각 프로그램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형평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위원회 입장. 경기 부진 및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관세 전쟁, 디지털 전환 등 복합 위기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이자 책무입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는 그간 지속적인 추심 등으로 고통받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 대체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으면 채권자들이 그걸 다 가져갔죠. 아직도 못 가져가진 않았어요. 만약에 있는데도 못 가져갔다. 그러면 그 채무자가 다른 사람 이름을 다 빼돌려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는 법적으로 만약에 처벌 대상이면 아까도 말씀드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정부는 근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써있는 소상공인 등이니까 또 개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겠네요. 근데 소상공인에는 개인도 소상공인입니다. 저기 법인만 되는 건 아니에요. 김현장 아시죠? 김현장. 거의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인데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클 거예요. 그건 몇 조가 될 거예요, 매출이.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로펌인데. 그것도 개인 사업자예요. 예. 하지만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작으면 소상공인이 됩니다. 정부는 근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마련에 있어 도덕적 해이 및 성실상환자와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 장치 및 신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함께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언론에서 도덕적 해이 얘기할 때 항상 비교하는 게 뭐냐면 성실상환자예요. 성실상환자. 저도 예전에 무슨 프로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빚이 몇 억인지 수십억 있었는데 투잡을 하고 떼밀이 하고 그래가지고 다 갚았다라고 했어요. 예. 언론에서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이유는 그거죠. 뼈가 바스러질 정도 일을 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거죠. 근데 비슷한 것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분골쇄신하면서까지 왜 일을 안 하냐? 예?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 게 도덕적 해이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면은 제명에 또 못 살아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은행들이죠. 은행은 그걸 조건을 들지 않아요. 당신은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일을 해가지고 빚을 갚아야 된다. 그걸 믿고서 빌려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현재 조건, 이 사람이 현재 사업을 하든지, 이 사람이 직장이다 그러면 현재 이 상태로를 보고서 돈을 빌려주는 거고, 이 상태를 빌려줬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거기서 문제 생겨가지고 회사 잘든지 아니면 사업이 망하든지 해가지고 못 받잖아요. 못 받는 건 이 개인의 어떤 생계에도 문제가 되지만 그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도 손실이 오는데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고 빌려줬기 때문에 그게 또 이자에 반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직장이 빵빵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이자율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왜 낮죠?
못 받을 확률이 적으니까 저소득층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제 높아요. 막 10%막 이래요. 국가에서 빌려준 돈도 그래. 왜 그 10%라는 이자를 붙냐? 못 받을 가능성을 이미 거기에 준 거예요. 손실 볼 가능성을. 손실 볼 가능성을 둬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 사람이 이제 사정이 생겨 못 갚게 됐어. 그러면 본인들이 미리 생각한 대로 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왜 더 열심히 일하지 않냐. 하지 않은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가 어디 있어요. 은행도 돈을 빌려줄 때도 그 리스크 감안해야지.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리스크를 져요. 근데 왜 은행은 리스크를 지면 안 돼. 은행도 리스크를 져야죠. 예.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린 뭐 개인이든지 기업이 사정에 의해서 못 갚는 거 죄악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돈을 빌려준 측에서는 이미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이제 반영해서 빌려줬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반면에 이제 뭐 충분히 갚을 수 있음에도 뭐 재산을 빼돌리다든지 소득을 숨긴다든지 이런 거는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까 우리는 그건 논외로 하자고요. 그건 논외. 그거야말로 도덕적 행위지. 근본 장기 연체 채권 매입 소각 프로그램에서 채권 소각의 지원 대상은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는 연체자가 아니라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연체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국가가 바보예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연체자. 이런 분들을 이제 채권 소각의 지원 대상이라는 거죠.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여 상환 능력이 없는 연체자의 채권만 소각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환 능력을 보는데 이 사람이 그냥 500만 원씩 막 벌고 있어. 근데 고의로 뭐 안 갚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500만 원 벌고 있으면 그 급여를 압류할 수 있어요. 채권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채권 매입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또한 그간 정책자금 등을 성실하게 상환해 오신 소상공인 등과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그간의 만기 연장, 상환유예, 이자 환급 지원 정책에 더해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근본 추경안을 통해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여기 정책자금을 성실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할 상환 기간을 7에서 15년으로 확대. 그러니까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도 뭔가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분할 기간을 더 확대해주고, 그리고 이자 감면도 1% 더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성실 상환자를 위한 어떤 뭐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단가도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50% 대폭 인상하여 폐업자들의 재기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그런 별도의 이제 이 장기 연체자의 소각 채무 탕감하는 거 외에 몇 가지 다른 대상들을 위한 이 재기를 위한 대책도 발표를 했네요. 근본 프로그램은 장기 연체로 인한 지속적인 채권 출시, 모든 금융거래 및 취업 제한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재기와 생활회복 지원을 위한 이례적인 특별 대책으로서 금년 3분기 내 발표될 장기 연체 채권 매입 소각 프로그램 세부 방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문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는 지금 아직 준비 안 됐다는 거. 3분기면은 우리가 7월부터 9월까지 7, 8, 9, 3분기 7, 8, 9 요 안에 요 계획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현재 방향만 나온 거고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 구체적으로 이거를 주관하는 기관을 어디로 할 거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장기 연체 채권 매입 소각 프로그램이 3분기 내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제가 주시하고 있다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열심히 보고 있다가 나오면 방송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